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주에 이어서 북한은 생명 공동체인가, 중국은 운명 공동체인가 그 주제로 계속해서 유튜브를 찍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위 그 함재범 교수가 쓴 한국인 만들기란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조선 반도에는 구한말 이후에 한 5가지 정도의 사상적 기조를 갖고 있는 지식인들이 근대라는 것을 향해서 이제 달려나갔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소위 기독교 친미파, 그 다음에 친일 개화파, 그리고 공산주의파, 그 다음에 민족주의파, 그리고 위정척사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 5가지 분류 전체가 소위 민족이라는 어떤 아이덴티티에는 크게 크게 이제 반대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고, 그 다음에 기독 친미파와 친일 개화파가 한 부류가 되고, 나머지 민족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위정척사파들이 또 한 부류가 돼서 서로 다투는 그런 양상으로 해방 정국까지 갔다. 그 이후에도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대까지도 그게 지금 그 북중로와 한미일로 이어지는 한반도적 상황에서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분열적인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독일의 정치적 낭만주의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서구의 이론적 철학적 기조는 영국의 경험주의와 대륙의 프랑스의 합리주의를 소위 주축된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국과 프랑스는 일종의 이제 물론 뭐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만은 문명을 선도하는 서구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영국과 프랑스의 뒤지는 독일인 스스로 굉장히 자격지심을 갖는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사실 1648년에 웨스트팔렌 조약으로 이제 그 30년 종교 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에 뭐 국제 정치가 이제 그렇게 시작되었다.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국제 사회가 일어나면서 독일 부분에서도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독일과는 다른 그런 여러 왕국들이 일어났고 양태가 달라졌습니다만은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등장해서 독일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독일은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처지는 스스로 문명의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그 낭만주의가 이제 창궐이 되는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예술적 낭만주의라는 것은 뭐 음악에서는 그 베토벤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보면은 괴테, 베토벤, 모차르트 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쪽 그쪽에 그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고전으로 치는 훌륭한 음악가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그건 낭만주의 자체가 독일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창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만주의라는 것은 합리적 이성, 이런 영국의 경험주의, 프랑스의 합리주의 이런 그 이성에 기반한 합리성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르네 데카르트가 이제 소위 그 중심 역할을 하는 프랑스의 합리주의 철학에 보면은 볼테르 같은 경우는 중세를 암흑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보면은 중세가 굉장히 정체돼 있고 중세에서 무슨 그런 어떤 역사적인 역동기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 이슬람의 태동이 있었고, 뭐 하지만은 소위 왜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참 중세에서는 그렇다 할 어떤 역사적 발전이나 이런 어떤 상당한 어떤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서 낭만주의자들은 그 중세를 그런 어떤 이성이 죽어버리는 신학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자연과 신화와 전설이 함께하고 민중, 폭스라 그래요. 폭스. 이제 그걸 번역하면 이제 민중이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민중의 시대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어원을 찾아보면 독일의 폭스라는 어원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션, 나시옹, 프랑스의 나시옹, 이것도 이제 그 후쿠자와 유기치가 민족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나시옹하고는 다릅니다. 나시옹은 우리가 이제 그 후쿠자가 유기치가 민족으로 번역함에 따라서 혈족적 민족이라는 개념이 부과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나시옹은 그 서구에서 발현된 장자크 루스가 얘기한 소위 그 나시옹은 국민이란 뜻으로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에 와서 아시아에 와서 이게 이제 약간 틀어지는 거죠. 아시아적 습속과 함께 네이션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이제 소위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세 자체를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제 그 인간적인, 자연적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사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게 보면은 소위 바그너의 반지의 제왕의 그 원초가 된 바그너의 오페라의 반지의 제왕도 있고 투블랭긴의 뭐 전설도 있고 이런 어떤 전설, 신화, 영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조였다라는 게 이제 낭만주의의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라는 것이 정치적 낭만주의로 가는 동기는 소위 나폴레옹의 등장과 함께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을 지배하면서 독일 지역을 다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도 그때 당시에는 소위 그 계몽주의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호응을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고 상당히 그쪽으로도 많이 철학적 사조가 가고 있었죠. 이 책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벌린이라는 영국 철학자,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쓴 잔 비스타 비코와 요한 헤르드입니다. 헤르드는 소위 그 민족을 찬양한 소위 그 근대 철학자, 독일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칸트의 제자입니다. 칸트의 제자. 그러니까는 독일 철학 자체가 영국의 경험주의, 프랑스의 합리주의에 대응하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복싱 선수가 많으면 세계 챔피언이 나오듯이 영국과 프랑스는 상당히 그 철학을 하는 철학적 기조도 강하고 그 철학적 소위 뭐라 그럴까요? 그 저변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가만히 보시면 독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몇 명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그 영국의 경험주의와 프랑스의 합리주의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그리스 고전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독일의 이제 철학을 세우는 칸트, 이 관념론이죠. 관념론이 굉장히 강하고 헤겔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관념론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뭐 철저한 그 이성적 기반에 따른 합리적 분석이 이제 쭉 들어가는데 관념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 이제 그 정치적 로맨티시즘, 낭만주의와도 이제 이 소위 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독일 지역을 침공하면서 그 철학자 피테는 영국으로 피신을 하면서 독일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인이여 단결하라. 게르만이여 단결하라.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민족, 혈족적 관계인 게르만이라는 민족을 내세우면서 소위 독일 정신, 게르만 가이스트라고 그러죠. 독일 정신을 강조하면서 그 독일이 게르만이 하나 됨으로써 소위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이미 제국주의에 들어간 소위 산업 국가들을 넘어서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후발 산업 국가로 등장하면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등장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독일이 이제 유럽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했고, 그래서 독일이 유럽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했던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 식민지 쟁탈전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1차 대전 후에 소위 그 역시 게르만 혈족적 민족주의라는 그 게르만주의에 기반해서 히틀러가 등장을 하고, 그 히틀러의 소위 전체주의자, 그 파시스트 전체주의자가 이제 2차 대전을 발발케 해서 이제 인류사에 큰 이제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그 후발 산업 국가로 등장한 독일은 소위 카이저라는 황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비스마르크라는 그 아주 그 철혈재상이죠. 능력 있는 행정가와 이런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제 부국 강병을 하면서 유럽의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프랑스를 친 거죠. 그게 이제 1870년에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보불 전쟁이었어요. 보불 전쟁에서 뭐 프랑스는 뭐 그냥 며칠 만에 항복을 합니다. 나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했을 때 독일이 그렇게 각성을 해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엘리트 교육을 시작한 것이 바로 철학자 홈볼트가 세운 베를린 자유대학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1870년 보불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1870년 보불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가 대호각성을 해서 엘리트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세운 것이 그랑제골입니다. 고등교육기관. 그러니까 그랑제골, 그러니까 20세기의 모든 프랑스 철학자와 정치가와 행정가는 그랑제골 출신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학자의 레몽 아로이나 장폴 사르트르나 이 모두 다 그랑제골 출신들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독일의 그 소위 그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민족에 대한 예찬. 이게 번역이 이제 소위 그 민족으로, 폭스가 민족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션이라는 건 개념이 이제 한자어로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민족이라는 것이 되고 한데, 참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위 이제 후쿠자마 유기치가 이제 모던이라는 것도 근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역사적인 시대적인 그 어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시대적인 역사적 발전 단계가 아니라, 근대라는 것은 시대적 그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던이란 단어도 한자어로 근대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시안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컨셉 자체가 서구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션, 폭스, 민중, 네이션, 민족,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한자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발원지인 유럽하고는 어원적 감각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소위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민족이라는 것이 위대하다. 가장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창조물 중에 하나다. 역사와 언어와 전통과 사람과 혈족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는 그 민족이라는 카테고리야말로 세계 평화를 가져오고 세계적인 하나 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부르짖은 사람이 하인리 마이네케라는 독일의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가장 유명한 저서가 세계 국가와 민족 국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또 약간 옆으로 가는데 하인리 마이네케가 주장하는 것은 민족 국가라고 번역되는 것이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영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국민 국가도 되고 민족 국가로도 번역이 되는데 하인리 마이네케는 네이션 스테이트하고 스테이트 네이션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독일의 민족이라는 어떤 그 게르만 민족이라는 관념은 시민사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정부나 행정부 위에 최상위의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 아래 국가도 있고 행정 정부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개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살 전체주의 냄새가 나죠. 그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가치, 개인의 행복,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유주의적인 관념은 딱 그 주체가 개인인데 민족이라는 것이 최상위 관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 밑에 국가도 있고 정부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럼 개인의 자율성이 어디 갑니까? 모든 민족 밑에 있는 그런 조직들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민족,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민족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로맨티시즘이죠. 근데 이런 이제 독일의 그 소위 독일 정신, 민족 정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독일인들의 후발 산업 국가로서의 그 어떤 시대적인 시스템들이 고스란히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는 영국에 유학해서 영국의 자유주의적인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일본 상황에서 열강들에게 쫓기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부국 강병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형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낫다는 게 지배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는 후발 국가로 올라서서 부국 강병을 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대적으로 식민지 경쟁을 하는 그 다음에 황제라는 카이저라는 황제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일본에게는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대로 그 천황 아래 신민들이 있는 일본 시스템에 독일의 그 제도를 법과 제도를 그대로 갖고 오는데 그 안에 독일인의 정치적 낭만주의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소위 니혼 세이신, 일본 정신이에요. 일본 정신. 이게 이제 화혼인데 뭐냐 하면 그 소위 이 게르마니어 단결하라처럼 일본은 하나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동경이나 오사카의 큰 빌딩을 보면 이름이 대화라고 대화 빌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이와인데 이게 뭐냐면 큰 화혼 일본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21세기에도 그런 일본의 어떤 그 정치적 낭만주의는 그대로 아직도 잔재해 있다. 그런 일본이 또 독일하고 똑같이 2차 대전을 벌려서 소위 황제 신민 아래 소위 가미까제까지 하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였던 그런 하나의 군국주의 전체주의로 간 하나의 그 동인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일본의 소위 그 일본 정신, 정치적 낭만주의가 고스란히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도 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명치유신 철학자 중에 후쿠자와 유기치 밑에서 열심히 배웠던 같이 거류했던 사람들이 조선의 김옥준 이제 친일 계합파 김옥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문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양치차오 양계초 그 다음에 캉유웨이 다 유명한 중국 근대를 연 철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고 민족 개념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소위 정치적 낭만주의적인 관념으로 쫓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뭐 신주단지처럼 떠받쳐지고 남쪽에서도 지금 좌익들이 최고로 치고 있는 단재 신체호가 그렇게 해서 저항민족주의를 만들어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 번도 그런 역사적 기록도 없는 5천 년 역사에 빛나는 당군의 자손, 당군의 피, 당군의 자손, 그 다음에 백두혈통, 그 다음에 한민족은 하나다, 백의 민족 이런 것을 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민족이 굉장히 혼혈된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을 다 지워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정치적 낭만주의예요. 신화와 전설과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영웅 이런 시리즈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소위 마치 역사적 기록인 양 국민들에게 쇠뇌를 해서 그렇게 믿고 따르게 만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연장하면 가장 정치적 낭만주의를 소위 선전선동에 제일 이용하는 부류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좌익들입니다. 좌익들. 그러니까는 뭐 이거 조금 이제 또 이제 점프를 한 경우인데 사실 문재인, 조국, 이재명 같은 아주 뭐라 좀 욕이 나오는데 그런 부류들의 정신세계의 공통점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전설과 신화와 미신을 믿는 정치적 낭만주의적 세계가 그 기저에 딱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19세기 독일로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이 그 2017년에 독일에 왜 독일에 가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 독일의 정치적 낭만주의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벨트와 인터뷰에서 남북한은 생명 공동체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생명 공동체니까 혈족적 그 관계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쉐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서 한 민족이 하나 되는. 근데 한 민족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나요? 당군의 자손, 5천년 역사, 당군의 혈통, 백두혈통이라면 북한이 얘기하는 혈통의 정통성 아닙니까? 북한 김씨 왕조가 하는 얘기가 당군의 혈통, 백두혈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뭐라고 합니까? 백두혈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평등한 전체주의 사회 아니죠. 모두가 엄청나게 평등하지 않는 독재를 하고 있는 유일체제, 수령체제, 신과 같은 지도자, 퓨러와 같은 영도자 이런 체제가 지금 북한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 체제와 우리가 같아져야 된다고 문재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36년 일본 식민지 하에서 대부분의 한국 지식인들은 독일 그리고 일본에 전파된 정치적 낭만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볼셰비키 혁명 전에 나로도니키 운동을 보면 농촌으로 가자, 뭐 농촌이 아름답다, 농민들이 정말 그 순수하고 영혼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막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 8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 막내딸도 갔는데 대학생들이 농촌 봉사라고 농활이라고 열심히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탈춤을 추고 우리 것이 좋다 그러고 민족은 하나다 그러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제 남북 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소위 좌익들의 통일 전선 전술에 상당히 물들었고 그 결과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듣는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세계는 아직도 좌익들이 얘기하는 민족관념과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 그리고 지난 과거에 한강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한강 소설의 공통점이 뭡니까?
국가 폭력의 악마화예요. 그러니까는 정착 1장 1 그 챕터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국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토마스 홉스가 얘기했는데 개인의 어떤 가치를 쉐어해서 국가에 유임해서 국가로부터 더 큰 이익을 받는 계약 관계로 이제 개인들이 시민들이 국가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 질서가 있고 공권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소위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전부 악마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권력이 사라진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멸하는 거죠. 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공권력을 악마화 시켜놓고 저 나쁜 놈들 하는데 결국 예쁘게 포장하고 양심적으로 포장하고 보기 좋게 정말 순수한 인간의 영혼이 울리는 듯한 표현을 하지만 꽃길과 비단길을 얘기하지만 그 끝은 어딥니까? 지옥이죠.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정치적 낭만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과는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갖고 온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헨리 키신저가 자기가 이제 이 대단한 그 외교관이자 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였죠. 이걸 쓰면서 이제 이 내용 중에 자기가 이제 국무장관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게 대중정책이에요. 중국과의 관계. 헨리 키신저는 중국이야말로 참으로 특이한 나라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인데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다른 뭐 에게아나 다 뭐 흔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중국은 어디죠? 저기 양자강 그쪽의 문명의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중국은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여기 이제 또 제가 중국의 고대, 중세, 현대까지 이르는 이제 중국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이제 그 저술로 남긴 이분도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오웬 라티모가 쓴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소위 롱월 그러니까 만리장성으로 딱 구분되는 그러니까 중국은 중화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hinese Centered World Order예요.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중심된 중국에서 이제 했던 게 소위 그 조공과 책봉이에요. 그 주변국들은 조선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조공을 10개를 바치면 중국은 그 조공의 대가로 20개를 되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썼죠. 그런데 이제 대신에 이제 너희들 왕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책봉을 내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국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라티모도 그렇고 헨리 키신저도 이제 중국의 이제 고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뭐냐면 중국은 보통 그 중국의 변방들은 아시아,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외에 동남아 국가들도 막 신화와 전설이 많습니다. 건국에는 우리는 뭐 당군의 아들 해서 이제 주몽 뭐 이런 설화가 있고 해서 이제 당군 신화가 있고 그런데 일본은 뭐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가 내려와서 어떻게 돼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천황이 됐고 천황가게 돼 이게 다 이제 전설인데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전설 신화 건국 신화들이 많은데 중국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있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제일 그리워하는 건 뭐냐면 그 고대의 요순 시대예요. 요순 시대. 소위 소강 사회. 모두가 평등하고 번영하고 잘 살고 평화로운 시대. 그 시대가 지금도 소위 그 시진핑의 중국몽에 따르면
그 시대가 있는 거예요. 요순 시대가. 그게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의 이제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물론 제국주의 시대에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서 열강들한테 박살이 나서 그에 대한 이제 소위 120년 후에 시진핑이 우리도 굴기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돌아가는 꼴이 중국이 지금 곧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무튼 간에 그런 또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중국은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해외로 안 나갔어요. 뭐 이제 대항해 시대에 유럽은 뭐 전 세계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굉장한 어떤 그 소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패션, 열정 이런 것들이 강했죠. 근데 중국은 안 나가요. 왜?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나라 때 정화 함대가 길이가 200m가 넘는 지금 뭐 항공모함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서 아프리카까지 정탐을 하고 탐험을 하고 했는데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 중국이 한 게 뭐냐면 내부의 운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내부에 이제 뭐 강과 호수와 이런 걸 조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결국 이제 굉장히 나쁜 정책이었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이제 열강들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됐고 뭐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그런 어떤 정치 체제를 유지해 오고 3,500년이라는 문명을 유지해 오긴 않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그 서구의 기독교 또는 이제 그리스 철학과 같은 이원론과는 다른 이론론적 세계를 계속 지배해 왔고 그 이론론적 세계가 이제 중국 변방까지 조선을 포함해서 우리 다 이제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권력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강하고 그 권력 투구 과정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사무라이 정신이 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기사도 정신이 있는데 굉장히 혼탁합니다. 그러니까 후흑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굴은 성벽만큼 두껍고 양심은 심장은 숫덩이만큼 검은 아주 야비하고 비열하고 뒤통수 치고 사기치는 그런 권모술수가 남발되는 그런 어떤 정치 체제의 연속이었다. 그 영향을 지금 그 조선도 변방국도로 받았다면 물론 뭐 유교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소위 그 구한말의 조선의 멸망과 함께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나타났던 일본 사람들의 지배 그 양쪽에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 한국인들의 어떤 그 혼탁한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중국의 그 어떤 그 후억의 역사가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 좌익들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좌익들은 위정척사파 같아요. 소중화주의를 요구하는 무슨 뭐 저기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저 서울시장을 했던 친구가 뭐 우리는 적토마에 붙은 똥파리라고 중국이 적토마고 한국은 그 잔덩이의 똥파리라고 적토마가 뛰어가면 그 붙어서 우리도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문재인이 그랬죠.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동산이라고 중국은 바다가 우리는 시냇물 객가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은 그 조국이도 그렇고 상당히 그 중국적 제도와 중국적 그런 어떤 정신,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결국은 이제 북한은 생명 공동체고 중국은 운명 공동체란 이 타이틀 자체가 의미하는 그 내부적인 소위 그 역사적, 문화적, 그다음에 정치적, 이념적 그 스토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다음 시간까지 3부에 걸쳐서 이제 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맛배기로 이제 헨리 키신저 이 얘기를 했는데 헨리 키신저 그 소위 그 화이트하우스
Years라는 게 바탕이 돼서 2011년에 헨리 키신저가 쓴 책이 있죠. On China, On China, 중국 이야기라고 번역이 됐나요? 그건 다 번역돼 있는데 그의 그 주 내용들은 바로 이 헨리 키신저가 쓴 화이트하우스 이어스에 이제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중국이 왜 한국의 운명 공동체라고 문재인이 얘기했나 하는 어떤 철학적, 이념적, 역사적 기반과 이해를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장구한 역사적 그 시사였는데 아무튼 잘 이해되었기를 기대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